죽음 너머의 선율, 토니 시코리아의 두 번째 생의 연대기, 프롤로그, 존재의 경계에서 울려 퍼진 첫음. 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지금도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차갑고 텅 빈 무의 공간, 그 어떤 빛도, 온기도, 심지어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시면 속으로 영원히 잠식되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혹은 필연처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제 육신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몸의 감각은 사라지고 대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명료함과 자유로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빛도 없고 온기도 없는 그곳,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 낯선 공간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삶이라는 악보의 두 번째 페이지에 새겨진 음악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심연에서 건져 올려진 희망의 선율이자 소멸의 순간에 다시 울려 퍼진 생의 두 번째 호출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여정의 음악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니 시코리아입니다. 킹스턴의 소년, 규율의 학교로. 제 고향은 뉴욕주 킹스턴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생의 첫 18년을 보냈습니다. 푸른 잔디밭과 맑은 허드슨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10대 시절의 저는 여느 젊은이들처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다소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걱정을 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소동과 잦은 말썽은 저를 문제아라는 꼬리표에 가깝게 만들었고 가정과 학교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님이 아버지께 저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타델 군사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유하신 것입니다. 코치님 역시 그 학교 출신으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제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대학이든 보내주마. 하지만 시타델에 가지 않겠다면 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거의 통보에 가까운 아버지의 말씀에 제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시타델에 진학하여 미식축구를 계속하면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군사학교의 엄격한 환경은 때로는 숨막힐 듯 답답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일삼던 철없는 소녀는 점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타델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학문의 길,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 졸업반 시절 저는 저명한 알버트 세인트 조지 박사님 밑에서 연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근육 생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셨습니다. 박사님과의 연구실 생활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제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는 기초 연구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거대한 연구기관의 지하 실험실 한 구석에 틀어박혀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는 위대한 발견들을 해나가는 제 모습을 꿈꾸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고 이후 5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부전공으로는 생물리학이라는 생명 현상을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매혹적인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언젠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박사 학위를 마쳤을 때 현실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게 맞는 일자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원으로 몰렸던 시기였는데 제가 졸업할 즈음 전쟁이 끝나면서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괜찮은 기초 연구직을 찾는 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소와 대학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좌절감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몇 번의 쓰라린 실패 끝에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의사는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제가 가진 생물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의과대학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저는 끈기와 노력으로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의대 졸업 후 저는 어떤 분야의 의사가 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던 중 저는 정형외과라는 분야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를 선택한 데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장난 물건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고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기계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망가진 부분을 찾아 수리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희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 이탈리아 혈통 어딘가에 숨어있던 물건을 만들고 고치는 목수의 유전자가 발현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뼈와 관절을 다루는 정형외과는 마취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망가진 부분을 다시 맞추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분야였기에 저의 적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저는 한때 품었던 기초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994년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비극,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희 가족에게 8월은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포함해 저희 가족 중에는 8월 생일자가 무려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우리는 온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모여 성대한 합동 생일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의 파티 장소는 아름다운 슬리피 할로우 호숫가에 있는 그림 같은 휴양시설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25명 이상 넉넉히 수용 가능한 파빌리온 형태의 건물을 빌렸고 8월의 어느 주말 우리는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여느 때처럼 바비큐 담당이었습니다. 파빌리온 아래 야외 공간에서 저는 맛있는 고기를 굽고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대부분 시원한 2층으로 올라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에는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고 기온은 쾌적했으며 잔잔한 호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후라 어머니는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잘 계신지 확인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가족에게 잠시 바비큐를 맡기고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호수 위로 시커먼 폭풍구름이 빠르게 몰려와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는 것을요. 불길한 징조였지만 저는 서둘러 어머니께 전화를 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어머니 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전화는 6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끊어졌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며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내려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귀가 터질 듯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전화기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섬광이 제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힘없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 공중전화 부스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뒤로 날아가 쓰러져 있는데 제 의식은 마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분리 감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생각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2층에서 장모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있던 장모님이 저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뛰어 내려오셨습니다. 속으로 장모님이 저렇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올 때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도착한 장모님은 놀랍게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장모님의 시선은 제 옆에 바닥에 멈춰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왜 나를 못 보시는 거지?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장모님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리려 몇 걸음 옮겼을 때 저는 아침 내내 바닥에 축 늘어져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경고나 신호, 하다못해 종소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한순간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가 다음 순간 아무런 경계 없이 영적인 존재로 변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육체 주위로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파티에 와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화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녀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와 제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서 제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들 모두에게 필사적으로 제 존재를 알리려 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정신은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훨씬 더 명료했고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평소에 저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확장된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한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벼락을 맞은 듯 강렬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는 존재, 이 의식은 영원하며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라는 옷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영혼 혹은 지금의 나라고 인식하는 이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게 찾아온 첫 번째 큰 선물이자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존재, 즉 일시적인 육체와 영원한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동안 잠시 입고 경험하는 옷과 같은 것이고 그 옷을 벗더라도 본질적인 나는 늘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쓰러진 제 몸 위로 다가가 좀 더 자세히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몸을 보듯 했습니다. 저건 분명 내 몸이지만 진짜 나는 아니야. 진짜 나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저것은 그저 생명이 떠나 비어있는 껍데기일 뿐이야 라는 명확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세상과 존재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아주 담담하고 명료한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를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들과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거나 들을 수 없으니 내가 여기 계속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2층에 있는 아이들을 확인하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공기 위를 걷는 듯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3번째 계단쯤 이르렀을 때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다리부터 서서히 형태를 잃고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 녹아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없었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 몸이 에너지 형태로 변하고 있는 건가?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의 인간적인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주변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나는 에너지 덩어리 혹은 에너지 구체와 같은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 1번째 층에 도착하면 왼쪽으로 몇 계단 더 올라가야 위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체가 없는 저에게 물리적인 벽이나 계단 같은 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의식을 향하자 제 에너지체는 저절로 움직이듯 자연스럽게 벽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벽 넘어 나가자 그곳에서는 아이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있는 아내의 바로 이쪽에 제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천장에 매달린 카메라가 된 듯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사진을 찍듯 그 장면을 제 기억 속에 아주 또렷하게 담았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 주변의 가구 배치는 어떠했는지, 아이들이 어떤 순서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전부 다요. 이 생생한 기억은 나중에 제가 현실로 돌아온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정말로 그곳에 영적인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묘사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아내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잠시 지켜본 후 저는 미련 없이 그 방을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빛의 강물, 영혼의 귀환. 더 이상 지상의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 저는 위로, 더 위로 끊임없이 빨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빠져나와 건물 지붕을 통과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순수하고 완전한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강물에 온몸이 포근하게 잠기는 듯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감도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흰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이나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랑과 평화 그 자체인 에너지였습니다. 다른 어떤 감정이나 감각도 없이 오직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평화만이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토록 엄청난 사랑과 평화를 온 존재로 느낀다는 것은 실로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어서 그 안에서 저절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과 함께 그 사랑을 이들에게도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강한 내면의 이끌림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신의 에너지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근원의 에너지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감정을 경험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아닐까 하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런 순수하고 완전한 황홀경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저는 어딘가로 계속해서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장면들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설명이나 외부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러 장면들,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들을 다시 겪으며 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특히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연민으로 행했던 순간들은 따뜻한 빛으로 다가왔고, 반대로 저의 이기심이나 무관심, 혹은 분노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은 무겁고 어두운 에너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난이나 죄책감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오직 이해와 성찰의 기회만이 주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에너지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며 제 삶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몰랐지만 그 과정 자체가 깊은 경외감과 함께 거의 성스러운 황홀경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평화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생각마저 간절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빛의 흐름이 저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듯한, 혹은 저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내는 듯한 미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혹은 어쩌면 아직 지상에서의 제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떤 부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저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 빛의 세계로부터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경이로운 빛과 평화는 순식간에 아득해지고 영적인 가벼움 대신 육체의 묵직하고 고통스러운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막힐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저는 제 몸 안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하고 아늑한 꿈에서 깨어나 차갑고 거친 현실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머릿속으로는 들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분명 제 삶을 사랑했지만 방금 전문 밖에서 경험했던 그 천상의 경이로움과 비교하면 이 고통스러운 육체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너무 고통스러워요. 원래 있던 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천상의 환희에서 지옥 같은 고통으로 순식간에 추락한 것입니다. 특히 번개가 제 얼굴을 치고 발을 통해 빠져나갈 때 생긴 화상과 신경 손상의 고통은 마치 달궈진 새꼬챙이 두 개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격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CPR을 하던 간호사가 잠시 멈추고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몇 분 정도 지나서야 저는 겨우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애쓴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의지와는 전혀 다른, 저는 의사입니다. 괜찮아요. 였습니다. 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뱉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곧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저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온갖 검사를 받으며 앉아 있다가 결국 살아있으니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경이로운 경험 이후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어쩐지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저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물론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제 심장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저를 진찰한 모든 의사 친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토니,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번개를 맞고 살아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침묵의 시간, 그리고 내면의 부름. 임사체험 후 한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그 신비로운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90년대 초반이었고 임사체험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관심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만약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함부로 떠벌렸다가는 동료 의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거나 심지어 누군가가 저 사람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니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고주 정부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경력과 사회적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외에는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는 것조차 당혹스러웠고 사람들이 저를 미치광이 취급할까 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번개를 맞기 전까지 저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형외과 의사의 길을 착실히 걷고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매년 열리는 큰 척추학회의 좌장을 맡는 등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것이 제가 추구하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 이후 예전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의 본질을 본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경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때 경험했던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강렬한 감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저를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클래식 피아노 음악, 그 중에서도 쇼팽의 음악을 듣고 싶은 강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제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60년대 로큰롤 음악을 들으며 청소년기를 보낸 뼛속까지 로큰롤 키드였으니까요. 평생 클래식 음악과는 담을 쌓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갈망은 너무나 강렬해서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듯 저는 쇼팽의 선율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클래식 피아노 CD를 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음반 가게가 있는 올버니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수많은 클래식 앨범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연주한 쇼팽 베스트 앨범만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 CD가 선반에서 뛰어내려 제 손에 안기듯 자연스럽게 그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건 분명히 내가 들어야 할 음반이구나 하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CD를 사서 차 안에서 듣기 시작했는데 첫 곡이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그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는데 그 아름다움과 깊이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듣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그 음악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무언가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을 제 손으로 직접 연주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가 없었고 악보를 볼 줄도 몰랐으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법은 더더욱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제 어쩌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꿈속의 선율.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가끔 돌봐주던 베이비시터 중 한 명이 예고 없이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던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는데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요.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1년 정도만 댁에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세상에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생각했죠.
바로 어제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연주를 배우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했는데 마치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한 듯이 피아노가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제게 피아노가 생겼고 저는 그날부터 스스로 피아노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공부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건반을 누르고 기본적인 코드와 음계를 익히는데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음악 이론 서적을 탐독하고 피아노 교습 비디오를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하고 눈이 충혈될 때까지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열정이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턱시도를 입고 어느 큰 콘서트 홀의 무대 위로 걸어가고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았고 곧이어 제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악은 제가 아는 어떤 작곡가의 곡도 아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곡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고 화음은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저는 마치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듯한 그 선율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곡이 아닌 바로 내 음악이라는 것을 꿈속에서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음악은 극적인 피날레로 끝났고 그 웅장한 마지막 화음의 여운에 저는 깊은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피아노로 가서 꿈에서 들었던 그 음들을 한번 쳐볼까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에 저는 악보를 읽거나 쓸 줄도 몰랐고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꿈속의 멜로디는 생생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 세계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에이, 이건 그냥 꿈일 뿐이야. 포기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를 때마다 놀랍게도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가 제 손가락을 통해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이미 그 음악이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새로운 악상들이 샘솟듯 떠올랐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 웅장하고 격정적인 화음, 때로는 경쾌하고 발랄한 리듬들이 제 손끝에서 끊임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무시하려 할 때, 혹은 병원에서 수술에 집중해야 할 때조차 그 음악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혼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내면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는 마침내 좋아.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힘의 작용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당장 나가서 음악을 작곡하고 악보로 옮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여러 탐색 끝에 시벨리우스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는 마침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던 꿈에서 들었던 그 신비로운 음악을 악보에 옮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두 번째 삶의 언어. 이후 약 7개월 동안 저는 의사로서의 본업 외에 제가 가진 거의 모든 자유 시간을 음악에 쏟아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6시 반까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병원에서 고된 수술과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새벽 12시, 1시가 될 때까지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피아노 건반 앞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음악과 피아노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제가 음악에 몰두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그 순간이 제가 임사체험 때 느꼈던 그 경이로운 느낌, 즉 무한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던 황홀경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음악이 제가 그 초월적인 상태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주파수 혹은 신성한 통로와 같다고 할까요? 음악을 통해 저는 그때의 그 충만한 감각과 다시 교감하고 그 속에서 위안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귀 기울이는 순간 저는 다시 그 빛의 세계의 일부이 되는 듯한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 읽으면서 놀랍게도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음악은 완성된 형태로 내게 왔고 나는 그저 받아 적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이는 마치 제 경험을 그대로 설명하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제 손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 모차르트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적인 정보나 영감의 장에 연결되어 그것을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현실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영역 혹은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번개를 맞고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저에게 음악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고리이자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삶의 지속, 영혼의 진화, 이 모든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제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게 된 것은 죽음 너머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육체라는 형태로 지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삶을 경험하다가 때가 되면 이 육체를 떠나 본래의 모습인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존재의 끊임없는 연속 과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며 배움과 성장을 위해 다른 존재 혹은 다른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즉 참된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영적으로 진화하며 이번 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 생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곳 지구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배우고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진화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의식과 존재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은 그것이 비롯된 근원, 즉 신성한 빛과 사랑의 에너지로 돌아가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학교 혹은 시험장을 통과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습니다. 이 우주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극성, 즉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극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타인을 위한 봉사, 즉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다른 존재의 안녕과 성장을 돕는 행위입니다. 제가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압도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이 긍정적 극성의 본질일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극성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봉사, 즉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길, 즉 사랑과 이타심의 길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실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인 모든 것이 비롯된 근원과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삶의 해고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를 제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제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친절은 따뜻한 빛으로, 이기심과 냉정함은 차가운 그림자로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새로운 시작, 번개에 맞은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형태를 바꾸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 즉 우리의 의식과 영혼은 육체가 사라진 후에도,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번개의 사고 이전에 저는 현실을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과학적인 증거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던 어찌 보면 오만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의 존재가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고 광대하며 신비롭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 또한 이렇게 화면을 통해 혹은 그 너머의 어떤 깊은 차원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신비와 깊은 성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 여정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두려움 없이 당신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